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창세기 25장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딱 한 장짜리 텍스트인데 펼쳐보면 뭐랄까 대하 드라마 한 시즌 전체가 압축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밀도를 가진 장이죠. 네. 아브라함이라는 거인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또 그의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의 가문이 세력을 이루는가 하면 마침내 이사대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맞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세 가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죽음, 이스마엘 족보, 야곱과 에서의 탄생. 맞아요. 하지만 사실 이 세 이야기는 상속과 약속의 계승이라는 아주 굵은 실 하나로 전부 꿰어져 있습니다. 와, 상속과 약속의 계승.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그럼 오늘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이게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앞으로 수백 년간 이어질 민족들의 운명이 바로 이 한 장에서 결정되는 그 순간들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아브라함의 마지막 페이지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아내를 또 맞이했다는 사실부터가 저는 좀 놀라웠어요. 그렇죠. 나이가 아주 많았을 텐데요. 심지어 아들을 6이나 더 낳았다고 나오잖아요. 시므란, 욕산, 미디안. 사실 이삭 이야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른 아들들이 많았다는 게 좀 새삼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그 부분이 아브라함의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조상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 그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아, 특히 여기서 언급된 미디안이라는 아들은 나중에 모세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되거든요. 와,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가족사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역사의 조각들을 미리 이렇게 깔아두는 복선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해요. 바로 상속이죠. 맞습니다. 자식이 많아지면 피할 수 없는 문제죠.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고 딱 못을 박아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동쪽으로 떠나보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모든 걸 이삭에게 줬다면서 다른 아들들에게도 뭔가를 줬다는 게 조금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게 바로 이 결정의 핵심입니다. 모든 소유와 재산을 구분한 거죠. 그 두 단어가 다른 의미군요. 네. 여기서 모든 소유는 단순히 돈이나 땅이 아니라 가문의 계승권,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십과 하나님의 언약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아하. 그건 오직 이삭 한 사람에게만 준 거고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에게 준 재산은 그들이 새로운 곳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배려한 일종의 경제적 지원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애정을 끄는 게 아니라 질서를 명확하게 세운 거군요. 너희도 내 자식이지만 약속의 계승자는 이삭 하나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준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그 상속 분쟁의 싹을 아예 잘라버린 거죠. 굉장히 현명하고 전략적인 결정이었네요. 그렇죠.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가 평생 지켜온 약속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뭐랄까 마지막 과업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정리하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그를 묻어준 사람들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이었다는 구절이 눈에 딱 들어와요. 네, 정말 의미심장한 장면이죠. 한때 어머니들 때문에 쫓겨나고 갈라섰던 그 이복 형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함께 지켰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성경이 그들의 속마음까지 기록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 행동 자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감정이 오갔든 간에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함께 서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죠. 그리고 묻은 곳도 어머니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이었고요. 네, 그걸로써 아브라함과 사라, 즉 언약의 시작을 알렸던 부부가 한 곳에 잠들면서 한 시대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카메라가 잠시 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에게로 옮겨가네요. 네, 잠시 시점이 바뀌죠. 그의 아들들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느바욤, 게달, 총 12명이네요. 그리고 이들을 12방백이었더라. 즉 12명의 지도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12명이라는 숫자는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랑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이거 우연이 아니겠죠?
물론이죠. 이건 매우 의도된 평행 구조입니다. 아, 과거 하나님이 쫓겨나는 하갈에게 네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구절이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와, 그렇군요. 네,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12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부족 연합체를 형성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동등한 규모와 체계를 갖춘 세력이었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네요. 이스마엘의 가문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한 축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군요. 그런데 그의 자손들이 하윌라에서부터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맞은편에 거주했다는 표현이 좀 묘하게 들려요. 그렇죠. 이게 해석이 좀 갈리는 부분인데요. 그냥 이웃해서 살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긴장감이 담긴 표현인가요? 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삭의 후손들과 지리적으로 마주보는 넓은 지역에 정착했다는 의미예요. 네. 하지만 맞은편에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종종 대항하여 혹은 적대적으로라는 뉘앙스를 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 구절은 앞으로 이 두 형제 민족이 서로 이웃하며 교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복잡한 관계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아주 중의적인 표현인 거죠. 와, 이렇게 성경의 카메라는 이제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에게로 다시 돌아보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의 이야기 역시 아버지와 똑같은 문제에서 시작돼요.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죠. 네. 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이라는 모티프는 창세기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사라가 그랬고 이제 리브가가 그렇고 나중에는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렇죠. 아, 계속 반복되는군요. 네. 이것은 언약의 계승이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능력이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장치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신의 개입이 시작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삭이 아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마침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데 이게 웬걸. 임신 기간이 정말 지옥 같아요.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라고 묘사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리브가가 이럴 거면 내가 왜 살까? 라고 절규하면서 신에게 물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때 신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떤 대답이었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잠깐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니요. 이건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권리와 재산이 장자에게 집중되는 게 당연한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형이 동생의 아래에 놓일 거라는 예언이라니. 와, 리브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의 모든 갈등을 촉발하는 엔진이 됩니다. 이 예언은 리브가의 마음에 아주 깊이 각인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평생 잊지 못했겠죠. 어쩌면 그녀가 나중에 야곱을 편애하고 그가 장자권을 차지하도록 돕는 모든 행동이 이 예언을 성취하려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의 일환이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운명이 정해진 것 같은 이 예언이 역설적으로 인간의 선택과 갈등을 더 부추기는 계기가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태어나는 장면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아요.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불렸고 네, 바로 뒤 이어 나온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손으로 꽉 잡고 나왔대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 그렇죠.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인데 이게 비유적으로는 속이는 자, 남의 자리를 빼앗는 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름부터가 벌써 심상치 않죠? 네. 그리고 자라서도 그 모습 그대로 가잖아요. 에서는 거칠고 충동적인 사냥꾼,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으로 집에 머무는 장막의 사람이 되고요. 문제는 이 다른 기질에 부모의 편애까지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최악이죠. 이삭은 에서가 잡아다주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자기와 성향이 비슷한 야곱을 사랑했어요. 한 가정 안에 두 개의 팀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편애가 잠재해 있던 형제 간의 경쟁심에 그냥 기름을 부은 거네요. 네, 불을 지핀 거죠. 정말 모든 비극의 씨앗이 다 뿌려졌네요. 그리고 마침내 2장의 클라이맥스,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 터집니다. 네,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굶주리고 지쳐서 돌아왔는데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 타이밍이 참 절묘하죠. 그러면서 에서가 소리치잖아요. 그 붉은 것 좀 줘. 나 지금 죽겠다. 이 대사가 진짜 너무 생생하게 들려요. 정말 절박하게요. 바로 그 순간 야곱의 기질이 드러나죠.
그는 형의 절박함을 동정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평생을 기다려온 기회로 포착합니다. 와, 그리고 정말 냉정하게 제안하죠.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 정말 무서운 협상가네요. 그런데 여기서 에서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혀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 같기도 하죠. 일단 살고 봐야 하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뭐랄까, 눈앞의 배고픔이라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욕구 앞에서 장자권이라는 좀 추상적이고 미래적인 가치가 힘을 잇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충돌 같은 거예요. 즉,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본능, 시스템 1이 장기적인 이성을 압도하는 순간이죠. 와,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확 와닿는데요. 이건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가 새해 다짐을 어기거나 중요한 일을 미루고 스마트폰을 보는 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에서는 그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넘기죠.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논평하잖아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네,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단순히 재산을 2배 더 받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물론입니다. 재산 상속권은 그 일부에 불과해요. 장자권의 핵심은 그 가문의 영적인 리더십과 제사장 역할을 계승하는 권리예요. 아, 즉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식적인 자격이죠. 에서는 당장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가문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를 통째로 넘겨버린 겁니다. 와. 그가 먹은 것은 그냥 팥죽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이었던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돌아보면 정말 한 장 안에 엄청난 서사가 담겨 있네요.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면서 상속의 질서가 세워지고 이스마엘의 가문이 또 다른 축으로 성장하는 한편 네, 그리고 새로운 세대인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태 속에서부터 시작돼서 팥죽한 그릇으로 폭발해버렸죠. 맞아요. 예언과 인간의 선택 그리고 성격이 어떻게 운명을 빚어내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에서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권리를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은 앞으로 펼쳐줄 더 깊고 긴 갈등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졌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죠. 이 한 번의 선택이 단순히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두 민족의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나비 효과가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꽤 묵직한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은 그저 그 순간에 끝나지만 어떤 선택은 내 인생 전체를 어쩌면 그 너머까지 규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혹시 순간의 허기나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가볍게 여기고 있는 당신만의 장자권은 없으신가요? 그게 장기적인 목표일 수도 있고 소중한 관계나 지켜야 할 약속 혹은 미래의 가능성일 수도 있겠죠. 오늘 당신의 팥죽과 당신의 장자권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